네, 검찰이 국가정보를 다루는 국가정보원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국정원 치욕, 역사가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과 이 얘기 자세히 나누겠습니다. 정치평론가 박상병 박사 그리고 김경진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국정원. 예전에는 안전기획부였어요. 예. 서슬 시퍼런 안기부를 검사들이 들어가서 압수수색을 한다. 예. 상상하기 어려운 시절이 분명히 있었어요. 예. 근데 지금은 다르네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그 전에 이제 2005년도에 한 번 있었죠. 그러니까 국정원이 사실은 이제 휴대전화나 일반 전화 또 이제 뭐 어떤 정치인이나 유력 인사들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도청 감청을 80년도, 90년도에 했었는데 예. 그게 이제 2000년도 들어오면서 초반에 문제가 돼가지고 예. 이제 2005년도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안기부에 대해서 이제 수사가 있었죠. 예. 그때 최초로 압수수색이 한 번 있었고요. 그 후에 지금 8년 만에 두 번째 압수수색입니다. 네. 근데 이제 결국은 보면 얼마만큼 국정원이 법을 제대로 준수하느냐, 예. 또 체제 보위라든지 불필요한 정보 수집이 아니라 정말로 헌정 질서, 헌법 질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해서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 결국은 거기서 일탈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상황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근데 국정원, 옛 안기부는 사실 국가 안보, 정보를 다룬다는 그 특수성 때문에 어떨 때는 또 초법적인 그런 위치에 있기도 했고 법을 조금 어겨도 그냥 넘어갔던 적도 분명히 있었어요. 네. 과거에. 과거에는 그랬죠. 지금은 안 과거에는 되는 건가요? 지금은 저는 이제 안 된다고 봅니다. 또 안 돼야 됩니다. 검찰이 국정원에 대해서 전격적인 압수수색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얘기는 정당한 국가의 공권력을 보여주는 것인데 예. 다만 이제 문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국정원이 있었던 그동안의 여러 의혹을 검찰이 밝혀낼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국민들 앞에 틀기 위한 수사로 가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예. 점은 우리가 분명히 짚어봐야 됩니다. 네. 지금 이 대목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국정원의 신뢰 문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네. 예. 검찰의 수사 결과에 대한 신뢰의 문제도 같이 남아있는 겁니다. 네. 예. 이를테면 이렇게 보시죠. 대한민국 국민들은 안기부, 국정원이 제대로 서기를 바랍니다. 국가정보원이 대한민국 국가의 최첨단에 있는 정보기관 아닙니까? 네. 이 정보기관이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대북 안보와 관련해서 최첨단에 있는 것이 국민의 국가에게 예. 맞는 얘기고 잘못할 경우에는 검찰의 수사를 들어가서 바로 잡는 것이 민주주의국의 원칙인데 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국정원이 가봤더니 열심히 했는데 중요한 자료 딱 빼버렸더라. 검찰이 가서 해봤더니 틀기 위해서 그냥 수사하는 거다. 별 힘이 없다. 이렇게 끝나버리면 예.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문제를 이것이 과거에는 없으면 그냥 없는 줄 넘어갔어요. 옛날에는 네. 아 없나 보다 봐라. 틀었는데 없지 않느냐.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지난번 경찰과 이번에 검찰 수사 결과를 보면 국정원이 지난 대선 기간에 뭘 했는지를 지금 국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 아직은 의혹입니다만은 이것을 제대로 짚어내지 않으면은 정말로 예. 엄청난 역풍을 맞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만큼은 국정원이 다시 국민의 신뢰를 받고 예. 검찰이 수사를 하니까 뭔가 좀 다르구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검찰도 바로 설 수 있는 계기가 꼭 돼야 되겠다. 네. 저희들이 국정원을 비판하고 있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하는 것이다. 좀 그렇게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중앙정보부, 안기부, 심지어 네. 국정원으로 이어지는 이 최고 핵심 권력기관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수장들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항상 고난을 당했어요. 예. 그렇죠. 과거 역사를 보면. 예. 우리 김 변호사님은 이제 검사 출신이시니까요. 예. 어떤 분들이 주로 생각나십니까? 글쎄, 그러니까 이제 전두환 노태우 정권 시절에 국정원장을 했던 분들은 아마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하고 쿠데타를 같이 모의하고 실행했던 주역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YS 정권 들어오고 나서 전부 다 아마 이제 반역죄, 이렇게 군사 반란죄, 예. 또 국정원장으로 재직하면서 불법 비자금 마련해서 국고 횡령하고 심지어는 뇌물을 받기도 했었거든요. 네. 그때까지만 해도 국가정보원의 힘이 워낙 막강하다 보니까 예. 사실은 사람 취업시키고 뭐 각종 이권에 다 개입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사람들 끝나자마자 이제 예. 어떤 사법 처리가 됐었고요. 아마 공식적으로 국정원에서 이제 공식적이라는 표현이 좀 잘못된 것이긴 한데 아마 좀 대놓고 비교적 정치에 개입을 했던 마지막이 예. YS 정권 때인 것 같아요. 아, 오히려 YS 때가 또 예, 그렇군요. YS 예. 마지막에 이제 권영애 그 당시 이제 안기부장이 그 김대중 대통령 당선 안 시키고 이회창 후보 당선시키기 예.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래서 북한에 이제 뭐 김일성, 김정일이 지지를 한다. 이른바 또 북풍 사건. 예, 예. 북한에서 또 돈도 이렇게 내려보내고 있다. 뭐 이런 사건을 만들었다가 결국 아마 권영애 안기부장 같은 경우 징역 재판받고 5년형 선고받았을 겁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는 아마 이제 소소한 문제들, 아마 아까 말씀드린 민간인 도청이라든지 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있었던 김만복 국정원장 같은 경우에는 그 북한하고 이렇게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과정을 사실은 일본 언론하고 그대로 그냥 기자회견하면서 얘기를 해버렸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됐었는데 어쨌든 거의 정치의 한 복판 또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복판 그러면서 대통령의 최측근으로서 굉장히 강한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네. 여기서 남용되고 또 거기서 이제 자리 끝나자마자 이렇게 다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 거죠. 방금 이 화면에 네. 국정원장 잔혹사 이런 이름으로 나왔는데 보니까 네. 참 웃을 일은 아닙니다만은 정말로 한 시대를 풍미했던 인물들이 줄줄이 나오네요 보니까 김재규 전 네. 안기부장. 제가 그 말씀을 좀 여쭙고 싶었어요. 예. 박 대통령 취임 2달 만에 검찰이 국정원을 압수수색했다는 거는 사실 청와대랑 또 검찰 사이에 또 이렇게 조금 모종의 이 뭔가 합의가 좀 있었던 거 아닌가. 그렇게 전격적으로 국정원을 압수수색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정원이라는 데가. 근데 박 대통령이 그 김재규 부장 때문에 좀 국정원에 대해서 안 좋은 기억이 있지 않을까. 그거는 김용 앵커가 개인사적으로. 상상력이 좀 예. 풍부한 내용이고 제가 볼 때는 이 문제까지 박근혜 대통령이 개입하지 않을 것 같고 예. 다만 내부 회의에서는 원칙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기운도는 저는 전달했을 것 같아요. 뭐냐면은 과거에 국정원은 국가 안보의 최천병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수가 정권 안보에 있었습니다. 예. 박정희 정부 때는 예외가 아니었고 또 YS 때도 마찬가지였죠. 예. 뭐 최근까지도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검찰이 국정원을 수색을 하다 보니까 혹시 이제 박근혜 대통령과 모자가 뭐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봤는데 이렇게 한번 보시죠.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역시 국정원은 잘못된 과거를 털고 새롭게 거듭나는 것이 맞는 거죠. 예. 또 검찰 수사도 원칙대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박근혜 정부의 코드하고도 맞아요.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한테도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 정도의 원칙은 있었다고 봐요. 그러나 개별적으로 또는 사적으로 어떤 지시를 해가지고 뭐 틀자 이건 아닌 것 같고 네. 다만 이제 이 대목에서는 청와대가 정말 이번 기회에 국정원과 검찰 수사에 힘을 실어줘야 되지. 예. 그렇지 않고 가다가 뭐 아니라고 하더라 또는 박근혜 대통령이 말 한마디 해가지고 발을 빼는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은 이거는 또다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 좀 늦었습니다만은 네. 원칙대로 하고 있다고 봐요. 이대로 마무리할 때까지 좀 청와대는 네. 좀 봐주는 그런 모습이 필요할 저도 것 같아요. 한마디만 첨언을 드리면 네.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 이제 이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가지고 사실은 뭐 대선이 무효가 아니냐 뭐 이런 식의 댓글들이 지금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조금씩 오르고 있거든요. 그런다고 치면 사실은 대체로 이제 전문가들이 분석할 때 박근혜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거기와 뭐 관련은 전혀 없어 보이긴 합니다. 예. 근데 결과적으로 국정원이 정치관이라든지 대선에 뭔가 좀 박근혜 대통령에 결과적으로 도움이 되는 뭔가를 했을 것 같고, 예.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오해를 좀 털고 진상을 좀 밝혀주어야만 어쨌든 향후 어떤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때 좀 더 떳떳할 수 있는 면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검찰이 적절하게 좀 제대로 좀 수사를 해주는 것이 오히려 본인한테 도움이 될 측면이 있을 겁니다. 지금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사실은 MB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수사를 놓고 MB맨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냐 예. 이런 해석도 좀 있어요. 이 예.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저는 그렇게 보고 싶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MB맨의 문제가 아니고 네. 과거 뭐 YS맨이라고 하더라도 예. DJ맨이라고 하더라도 문제가 있으면 검찰이 수사를 한 것이 완칙이죠. 그러나 과거 이전 정권은 다 했기 때문에 이제는 네. 이명박 정부 이후에 여러 국정을 문란시킨 인물들을 다 MB맨이라고 하기는 그런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설사 이번에 국정원장이 MB맨이 아니라 이명박 정부 때 반대했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저는 네. 이거는 수사는 불가피했던 거죠. 그래서 큰 원칙은 MB맨이 아니라 지난 정부에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만큼은 예. 진실을 밝힌다는 측면이 맞는 것 같고 원세훈 전 원장 같은 경우에는 MB맨이기 이전에 당시 임명할 때도 말들이 많았어요. 전혀 정부와 관계없는 서울시 공무원 출신이에요. 예. 이 사람이 이명박 정부에서 국정원장으로 갔다? 그 당시에도 야당 같은 경우는 이게 뭐 하는 거냐? 대부분 여전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당시에 임명을 강행한 거거든요. 네. 결국은 10년 잘못된 국정원을 바로 잡겠다고 했는데 예. 스스로가 가장 망친 국정원을 만들어버렸어요. 자, 이 피해를 누가 보는 겁니까? 그래서 지금 국정원도 이 문제만큼은 틀어서 그냥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 네. 그래서 이거는 검찰 수사의 원칙이지, 뭐 박근혜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가 선을 긋는다든지 또는 MB만 잡는다. 예. 네. 뭐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조금 좁은 판단이겠다. 이렇게 봅니다. 다음 달이 아니네. 벌써 이제 이달이네요. 이제 7일 날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니까 미국 언론도 이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보이는 것 같아요. 과연 박정희 전 대통령 부친인 아버지의 빛과 그림자를 어떻게 계승하고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 예. 부분에 이제 미국 언론들도 초점을 맞추는데 네.
두 분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취임 50일이 지났습니다. 예. 아버지를 따라가는 모습도 분명히 있을 거고 또 예. 아버지를 넘어서려고 하는 모습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예. 어떻게 평가들 하십니까? 근데 지금 기본적으로 전제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은 사실은 4.19라고 하는 혼란기에 군사 쿠데타를 통해서 집권을 했고 네. 그때 당시에는 남한이 사실은 북한보다도 경제력도 사실은 더 취약한 예. 상태에 있었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경제를 개발시키는 게 급선무고 개발 독재가 일정 정도 필요한 상황에 있었고 근데 지금 벌써 한 3, 40년이 흐른 이 시점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경제는 벌써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고 예. 민주화도 완성이 됐고 예. 비록 뭐 부녀지간이긴 하지만 어쨌든 다른 정상적인 선거 절차를 거쳐서 대통령으로 취임했고 또 대한민국 사회가 풀어야 될 어떤 사회적인 문제들이 굉장히 복잡다지하고 이러기 때문에 아마 이 박근혜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잠시 뭐 퍼스트 레이드로 옆에서 지켜봤던 그 생각을 가지고 대통령을 하려고 한다면 뭔가 기본적인 전제라든지 사회 시스템 자체가 네. 다르다. 그래서 현대 사회에 맞는 새로운 인물 또 새로운 패턴의 어떤 문제 해결 방식을 가지고 국정에 임해야 될 것이고 아마 그런 부분이 이제 창조 경제라든지 뭔가 이렇게 새로운 얘기를 자꾸 하시는 어떤 근본적인 이유가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네. 남북 문제와 관련해서 보면은 사실 판세가 전혀 다르죠. 1972년에 남북 공동성명, 7.4 공동성명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획기적이었죠. 민족 대단결 원칙, 자주평화 통해서 쉽게 말하면 남북 간에 공식적으로 처음으로 합의를 만들어낸 거거든요. 지금까지도 이번에 6.15 공동선언까지 그 전통은 이어져 오고 있는데 근데 그때 그것은 뭐냐면은 국민적인 어떤 담론을 형성해서 예. 간 것이 아니라 비밀회담이지 않습니까? 그죠? 잘 아시다시피 이후라기 북한을 가서 비밀회담을 한 건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런 상황이 아니죠. 네. 그런데 그때 박정희 대통령 때는 이것이 10월 유신으로 빛이 발해버렸어요. 결과적으로 보니까는 독재 정권의 수단으로서 남북 통일 문서 자체가 수단화돼 버린 거죠. 예. 빛을 발하지 못했고 지금 같은 경우는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개성공단 이 문제를 가지고 강하게 나가버릴 경우에는 그때하고 비슷하게 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거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가지 않으려고 봐요. 왜냐하면 이미 그때의 국민, 그때의 북한, 그때의 미국이 아니거든요. 그때의 중국도 아니고 갈 수 있는 상황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성공단 문제, 남북 문제와 관련해서도 지금은 상당히 위기를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개성공단도 사실상 폐쇄 수를 가고 있는 것 같고 그러나 이것은 폐쇄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 새로운 모멘텀을 만들 것이다. 왜냐하면 이미 분위기 그렇게 가고 있는 것이고 네. 박근혜 대통령도 여기서 그 모멘텀을 살리지 않을 경우에는 정말로 아버지와 똑같은 애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가기 어렵다고 얘기하면은 한미 정상회담 통을 통해서 그때 만들어진 분위기를 가지고 개성공단이라든지 또는 남북 간에는 새로운 모멘텀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네. 아버지하고 비교하기는 아직은 좀 무리다. 훨씬 더 진화된 방식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이 문제를 풀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면 저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어쨌든 대북 정책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정부가 이제 취임하고 앞으로의 남북 관계가 이제 어떻게 될지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네, 분명한 건 이런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너무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들어와서 예. 북한 정부 사실은 저게 정부라고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깡패들이고 사실은 왕조, 독재, 세습 국가고 도대체 비정상적이고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사고로 이해가 할 수 예. 없는 집단들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사고나 의사결정을 기대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결국 우리가 대북 외교라든지 대북 어떤 예. 관계를 맺는다고 칠 때는 북한의 주민들이나 북한의 국민들을 바라보고 그 관점에서 뭔가 이 말도 안 통하고 도대체 정상적이지 아닌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고 넘어가야 될 것인가 지금 이 관점에서 봐야지.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미국과 소련이 체제 경쟁을 하다가 그냥 소련이 한복판에 넘어진 것은 네. 양국의 어떤 군사 경쟁이 아니었거든요. 소련 내부의 경제력 약화로 인한 자기 붕괴였거든요. 또 중동 내부에서 이렇게 중동의 왕조 국가들이 무너진 것은 결국은 뭐 SMS라든지 인터넷을 통해서 왕조 시스템에 문제가 많다는 정보가 전파되면서 예. 그냥 저절로 혁명이 나서 무너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 지금 북한의 어떤 김정은 3대 세습 왕조를 어떻게 하면 무너뜨리게 할 것인가? 그러면 북한의 인민들, 국민들에게 그 체제가 문제가 있고 이 3대 독재가 문제가 있다는 정보를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심어줄 수 있을 것인가?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어쨌든 저게 말도 안 되고 턱도 없고 예. 상대도 안 되지만 자꾸 만나서 접촉을 하고
우리 남한 체제의 우월성이라든지 경제적 능력을 보여주고 이 예. 과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붕괴를 시켜야 되니까 네. 조금 힘들더라도 아마 햇볕 정책이라든지 북한에 대해서 조금 좀 수용하고 예. 우리가 안고 가는 이런 자세로 대북 정책의 어떤 기초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이제 생각입니다. 대북 정책도 1970년대, 60년대랑 이제 지금은 다르니까 다르게 가져가야 된다는 얘기시고 경제 분야에서도 아버지와 좀 다른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지금의 재벌 대기업을 육성시키고 만든 건 박정희 정부였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민주화, 정년 60세 연장 법안을 비롯해서 대기업들에게 경제민주화를 강하게 이렇게 예. 적용하고 있거든요. 예. 아버지 세대와는 조금 또 달라요. 예. 무역투자진흥회의도 예. 뭐 아버지 이후에 이제 다시 또 박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다는 얘기도 있긴 한데. 네. 저는 지금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예. 좀 힘을 실어주고 싶어요. 딱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자신이 했던 약속을 지키겠다. 정말로 지키는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예. 그건 대선 때 약속한 거. 그럼요. 박근혜 정부 성공의 1차 요건이다. 첫 번째 하나. 두 번째는 뭐냐면은 지금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상당 부분이 경제 민주화와 맞물려 있는 게 많습니다. 하도급법이 예. 국회에서 통과됐고 등등해서 자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기조를 잘 잡고 있는 것이고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했던 중산층 70%, 예. 일자리 70% 공약 등등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좋은데 네. 다만 최근에 다소 경제민주화에 대해서 대통령이 조금 발을 뺀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좀 안타깝다. 이를테면은 규제를 풀겠다. 수도권 규제를 풀린다고 했다가 또 아니라고 했다가 이런 방식. 또 규제를 완화한다. 예. 물론 정상적인 규제는 완화가 좋습니다만 대부분 규제 완화라고 하는 것은 경제 성장 쪽을 방향을 잡은 거거든요. 네. 혹시나 네. 지금의 경제 문제의 어려움이 많고 또 국회에서 경제민주화 입법을 강행한 이 완성에서 청와대가 방향을 달리 잡아버리면은 중간에 가다가 안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최근에 그래서 이런 박근혜 대통령의 고민이 다소 좀 후퇴하는 쪽은 아닌가 싶은 우려는 듭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고 하면은 지금 박근혜 정부의 이런 어떤 특히 경제민주화 관련된 정치 추진 의지라든지 국회 예. 입법한 노력은 상당히 저는 박수를 보내고 싶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